너무나도 참혹하죠. 사실은 이 사건이 그 다음 달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2014년 3월 22일) 토요일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그 끔찍한 사건은 서울 반포동의 어느 주택가 골목 빌라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몇몇 주민은 급한 마음에 100m 정도 떨어져 있던 치안센터로 달려갔지만 근무자도 없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주민들은 한밤중 울리는 여성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딱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게. 그리고 막 팍팍 뭐 소리도 나고, 창문 열고 이렇게 봤더니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라 소리 쳤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사실 살려달라는 여자의 소리가 들리기 전 주민 몇 명은 밖에서 남자와 여자가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종종 남녀가 싸우는 걸 목격했던 주민들은 이번에도 술 취한 커플이 싸우는 것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명은 곧 급박해졌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몇몇 주택에 불이 켜지고 근처 주민들이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여기 누워있었고요. 범인이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벽돌을 막 내려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가가니까 오지 말라고 막 핸드폰 들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 질렀어요. 한밤중 주택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주민들은 이미 112에 신고한 뒤였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주민 3명이 범인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범인이 칼을 손에 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을 멈춘 피해자. 곧 경찰이 도착했고 얼마 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범인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한 피해자는 25살의 직장인 최서윤 씨로 범인에게 얼굴과 목 부위를 칼로 찔리고 벽돌로 머리를 수차례 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과 뒤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자해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경찰이 되려고 했었는데 사회가 뭐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비관적인 말을 막 하면서 괴성 지르고 접근하면 자살한다고. 범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외롭게 살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극도로 흥분한 범인. 경찰은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범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며 진정시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금 진정된 범인은 담배와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설득하자 약 2시간 만에 스스로 흉기를 버리고 체포됐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피해자 서윤 씨를 살해했던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범행 동기를 돈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이 살인을 하기 전 근처 PC방에서 약 7만 원이 들어있던 손님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집에 친구들이 있다며 소리를 질러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2014년 봄 반포동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그 범인이 품고 있던 끔찍한 살이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3월 서울 반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사건 이후 밝혀진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서요.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분 이름 가명 썼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공격당하는 상황이 말 그대로 그냥 주택가 집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거의 공격을 당한 듯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범죄, 어떤 범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참혹하죠. 사실은 이 사건이 그 다음 달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만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둘이 그럼 뭐 데이트 폭력인가? 아니면 뭔가 둘이 뭐 연인 간에 뭐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뭐 벌어진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남녀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건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공포스러운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가해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라고 보면은 이 사건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사건이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대한민국 이 정도 치안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할 정도까지의 네. 이제 길 가던 사람을 그냥 따라가서 그냥 흉기를 가지고 둔기로 어디 그냥 거의 잔혹하게 살해한 부분이에요. 일단 먼저 칼로 얼굴과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골목으로 와서 벽돌로 머리를 공격했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 자체만 봐도 네. 이게 이 정도로 원한인가? 근데 이거 원한도 아니에요. 말 네. 그대로. 그 지나가는 여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본인의 목적이 범행 동기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뭘 이렇게 끔찍하게 해? 돈인데?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중 삼중적인 의미죠. 네. 돈을 저 여자 피해자분한테 빌렸다는 거야. 아니면은 빌려서 안 갚았다는 거야. 아, 채무 관계요? 네, 채무 관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지나가는 여자의 돈을 강도질을 하려고 아니면 훔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반항이 심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네. 이거 돈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가해자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의 서사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파서 돈 때문에 했는데 이 얘기 그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지는 그냥 말이에요, 말. 네. 그게 아니라 이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주요 동기에서 완전히 먼 이야기다. 그런데도 그냥 떠들어댄 거예요. 이게 주변의 주민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고 있었어. 이제 경찰들이 도착한 이후에는 이렇게 칼을 목에 대고 이제 일명 본인을 인질로 이렇게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는 뭘까? 보통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 미국의 총기 난사범들이 수십 명인을 죽이고 자기 자살하겠다고 네. 대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죠. 뭐 뒤에도 말씀드린 오스러트 킬링, 권위살인 같은 경우 혹은 무차별적인 대상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을 네. 체제, 시스템에 대한 대상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가장 쉬운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 노인을 공격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에게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죽여놓고도 억울하다는 네, 거예요? 왜? 이 피해자는 상관없지만 나는 이 사회에서 외톨이다. 버려진 존재다. 누구한테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달라. 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 인질극 아니면은 일종의 자살극을 벌이는 거죠. 범인은 돈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돈 때문인지 아니면 숨겨진 동기가 있는지 사건이 있던 날로 돌아가 범인의 동선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서윤 씨를 살해한 범인은 체포 당시 21살의 이 씨라는 남성으로 2013년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마스크와 흉기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 하나는 마트에서 샀고 하나는 훔친 것이라는 이 씨. 그가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던 복지관 직원들은 그의 체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했던 일은 주로 보조하는 업무였어요. 수강료 받고 그런 거. 말도 거의 없고 그냥 정상으로 보였는데 사람 죽일 거라고는 당연히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러나 이 씨는 이미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월 20일 복지관에 출근을 했던 이 씨는 정오 무렵 복지관을 무단으로 이탈했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돌려보내겠다며 복지관에 연락을 했지만 이 씨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와 말싸움을 하고 집을 나와버린 이 씨. 그는 PC방에서 이틀을 보내고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채 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피의자가 지인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는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칼도 가지고 나왔다. 라고 하면서 전파를 열었는데 정말 칼을 검은색 비닐에 돌돌 말아가지고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지인에게 죽으러 간다며 칼을 보여준 이 씨. 깜짝 놀란 지인은 당장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계속 죽을 거지만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인은 이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고 차비를 하라며 3만 원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씨는 설득이 된 것처럼 알았다는 말을 한 뒤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간 곳은 집이 아니라 반포동 골목이었습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무작정 걸어가다가 발걸음이 닿은 곳이 반포동 골목이었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 서현 씨가 보여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을 생각이었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씨. 그런데 체포 후 어느 방송과 인터뷰를 한 이 씨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죽을 일 없다고. 근데 반항을 너무 하더라고요. 사람 너무 무시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성공해서 다행이에요. 죽이지 못했으면은 전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서 살해했다며 피해자 탓을 하는 이 씨.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 인생은 21살에 이렇게 끝났다. 지금 독방에 있는데 목이라도 매달면 좋겠냐, 사죄하길 바라냐 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이 씨는 어떤 사람인 걸까? 그런데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씨가 사건 2개월 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내용 때문에 일기장은 일명 데스노트라고 불렸습니다. 범행 도구는 칼, 둔기, 도끼. 하지만 칼은 찔러도 쉽게 죽지 않을 뿐더러 나까지 다칠 확률이 높음. 칼보다는 둔기가 훨씬 더 살해에 용이함. 살해 후에는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고 정반대 지역으로 도주한다. 쪼이를 죽이고 싶다. 일기에 죽이고 싶다며 쓰여있던 이름은 복지관에서 이 씨를 관리하던 여자 상사였습니다. 네, 이 씨는 일기 말고도 도끼, 칼, 쇠파이프 등 다량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검사 결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초반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제 무시해서 죽였다라는 말을 했고요. 일기장 내용이 뭐 사람을 굉장히 죽이려고 뭔가를 쓰여져 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동기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건 뭐 그냥 표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떠들어댄 거고 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고, 다만 이 사람은 아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았던 사람이고 실제로는 사실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외부적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건 어쨌든 뭐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망상을 계속 확대시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도구를 사고 일기를 쓰고 또 실험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 스트레스가 오면 그거를 실행하게 되는, 폭발되기 전에 가스통 같은 네. 이런 형태였죠. 이런 류의 범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상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와 망상이 확대돼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범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네. 딱 보면 이게 아니 자기가 그냥 이렇게 열받아 갖고 복지관 가갖고 반포에 그냥 뚝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죽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육체적으로 군인의 1급, 2급, 3급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사람을 일단 4급으로 그냥 무작정 분리를 해놨는데, 오히려 4급 이후의 보충력들은 대민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더 깐깐하게 그걸 또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죠. 구분해버리니까. 적어도 초기에 스트레스 내성 지수가 약한 존재들을 정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대니까 이 사건 이후, 그리고 아까 그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 이제 일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일기에 여자 상사를 죽이고 싶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상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씨가 지각을 워낙 자주 하니까 관리를 하는 상사 입장에서 이제 경고 3번 했었다. 그럼에도 지각을 계속하면서 규칙이 위반되자 결국은 5일 연장 근무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제 정력일이 5일 미뤄지는 거죠. 그걸 내렸습니다. 당시 이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일기장에서는 이렇게 안 받아들인 거죠. 죽이고 싶다. 겉으로는 그 여자 상사한테 나쁜 말 하나도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눈 똑바로 보면 눈 회피하고, 네. 똑바로 하세요. 그럼 예 알았습니다. 이런, 근데 속으로는 저걸 죽여야지 막 이런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격 대상이 상사분도 아니고 그냥 길 가던. 예. 네. 그래서 그걸 오서리티 킬링이라고 해요. 권위살인이라는. 자신이 중요하게 공격해야 될 시스템과 시스템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사는 네. 손도 못 대면서 네. 자기가 쉽게 너무 접근할 수 있는 길 가는 여자, 아이, 동물 이걸 잔혹하게 죽이고 자신의 범죄 망상을 충족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과거에 그 마틴 스코세지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봐도 로버트 드니로가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죽이고 싶어 했으나 내 주제에 거긴 못 가니까 그렇죠. 포주한테 가가지고 걔를 죽이는. 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 네. 가장 쉬우니까. 네. 가도 잔혹하게 살해를 하니까. 이런 형태의 범죄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고 이게 연쇄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자한테는 눈도 못 봐요. 네. 이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놀랍게도 그가 몇 년 전에 이미 한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벌써 8년 전 일이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발생했던 사건.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남성 장 씨는 그날 벌어진 일 때문에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쯤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던 장 씨. 그런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이 다급하게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맨발로 뛰어들어온 소년. 누구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신발을 달라는 거야. 아니 무조건 달래. 그래서 신발이 너한테 맞는 게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장 씨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소년은 커다란 돌멩이를 꺼내 장 씨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머리를 연속으로 맞은 장 씨는 그 충격과 고통으로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가게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장 씨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고 장 씨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지자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머리에 중상을 입고 40여 바늘을 꿰맨 장 씨는 이 사건으로 가게 문을 닫고 몇 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소년의 얼굴을 기억했지만 전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결국 당시 경찰도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일명 김포 가게 주인 살인 미수 사건. 그런데 알고 보니 서현 씨를 살해했던 피의자 이 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겁니다. 이 씨는 14살 때 폭행 사건을 저질렀던 이유에 대해 성적 문제로 부모님께 혼나게 되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성을 잃고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질렀던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PC방 들어올 때 트레이닝복 입고 있었고 망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4년 전인 2010년 이 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가 있는 PC방에 찾아가 망치로 후배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복이 두려웠던 후배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감정에 따라 쉽게 무기를 들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 씨.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 걸까? 지인은 이 씨가 평소 비관적인 말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 피부도 안 좋고 외모도 이런데 누가 날 좋아하겠냐는 말을 자주 했고 평소 자신감이 없어 남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다는 이 씨. 그는 외롭게 자라 늘 힘들다며 지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또 그는 지인에게 현역으로 군에 입대했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군대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 씨. 그러나 자살이 실패하자 정신질환 테스트를 받았고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아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근무하던 복지관에서도 그가 현역에 있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는 동안 괴물은 점점 자랐고 결국 아무 죄 없는 서윤 씨가 이 씨라는 괴물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씨 같은 경우는 14살 중학생 때부터 뭔가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후에도 몇 건이 있어 보입니다. 뭐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 더 많을 수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인물로 봐야 될까요? 그럼 여기 딱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죠. 네, 이 자체로.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불확정한 분노. 그러니까 그 불확정한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뭐 성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부모가 얘를 혼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성적이라는 표면적이지만 실제로는 부모도 무서워한 부분인 거죠. 얘가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네. 일종의 감정적인 형태의 그 좀 너무 진폭이 큰 그러니까 진폭이 큰 상태인데 이 부모는 그걸 가지고 자기 새끼니까 혼을 낼 수는 없으니까 성적 가지고 왜냐면 결과적으로 성적의 문제이지만은 실제로는 얘의 성격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성격이 이상 성격이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성격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선천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무엇인가가 이 일종의 품행 장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살 요 때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그것이 안 되고 지난 상태에서 그게 악화됐다고 하면은 14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이건 후배 부분도 황당하잖아요. 네. 맘에 안 든다고 그냥 둔기로 막 망치로 때린 거예요. 근데 그 후배는 너무 무서워갖고 신고도 못했어요. 네. 그럼 이게 한두 건이겠어요? 근데 부모는 모르고 있어. 부모는 그냥 저 무서운 놈, 저거 어떻게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군대 갔다 오면 뭐 되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 결국 이렇게 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첫 재판에서 그동안 10여 차례 정도 자살 시도를 했지만 본인이 다 실패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목숨이 질긴 건지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형당하면 확실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살 시도는 이건 신뢰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물론 군대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근데 군대 내에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말도 들어야 되고. 근데 이런 인간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회피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갖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죽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의가사제대나 의병제대를 하거든요. 네. 그걸 노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뭔가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거죠. 실제로 이게 그런지는 내가 죽고 싶어요라고 하는지 실제로 죽고 싶은 건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근데 앞에서 보세요. 이게 죽고 싶은 애의 행동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지만 사실 돈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놈의 말은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저희가 좀 잠시도 얘기했지만 뭐 그동안에 이제 몇 건의 사건이 안 잡힌 거, 신고가 안 된 거, 그리고 이제 군대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모님도 약간 방치를 했고, 그렇죠. 군대에서도 그냥 그룹 밖으로 던져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지관, 공익에서도 네. 얘가 뭔 정신적인 질환인지 모르고 그냥 바닥에 루틴에만 했어요. 네. 하니까 분노는 쌓여가고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자기 어떤 네. 망상이 쌓여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어디로 데스노트 이런 걸 계속 축적해 놨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범행을 해갔고 지나간 사람 때리고 폭행하고 안 잡혔고 도망가고 이렇게 된 거죠. 이 씨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사회 탓이라면서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말 정말 사실이었는지 이후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더 죽이지 못해 안타깝다, 사형을 시켜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살인을 할 때 정말 상상도 못할 쾌감을 느꼈다면서 4-5명은 더 죽이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1명밖에 죽이지 못해 너무 아쉬워 미칠 것 같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본인이 살인에 중독이라도 된 듯 이야기하는 이 씨. 1명밖에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이 씨는 일기장 첫 페이지에 행동 수칙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7명을 살해한다는 수칙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증오한다. 난 언제나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개짐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다. 난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누구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살인을 하려는 계획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던 이 씨. 그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명분하에 살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살해 순리는 내 새끼들,
개집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은 건드리지 않는다. 신이 날 버렸으므로 나도 신을 버린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씨가 일했던 편의점의 사장은 이상했던 이 씨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누나와 비교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늘 한탄하던 이 씨는 종종 이런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저런 들은 모두 다 죽여버려야 한다 라는 증오의 찬말이었습니다. 결국 정말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 씨. 그가 롤모델로 삼은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행동 수칙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롤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이 씨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닮겠다는 행동 수칙을 적어놨고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홍일에게는 동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울산 살인범 김홍일과 나는 닮은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살인범 김홍일을 동정한 이 씨는 스스로를 동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손도끼와 쇠파이프, 가스총 등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냥 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있을 때는 다른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시청에서는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을 2차례나 당했다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인 걸까? 하지만 그는 갑자기 수첩에 적어놓은 행동 수칙과 살해 계획 등은 진짜가 아니라 재미로 써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와 기사를 보면 범죄자들이 글을 적거나 일기를 쓰기에 재미삼아 한번 써봤다. 쓰면서 스스로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도 살인은 계획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이고 범행 당시 충동 조절 장애와 알코올 섭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이 씨. 그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으로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자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또한 그가 설계해 놓은 재미있는 게임의 일부인 것일까? 네, 이 행동 수칙이나 일기에 뭐 굉장히 많이 좀 저희가 실제 필체로 써져 있는 일지도 있는데요. 정남규도 범행 대상에 대해서 좀 비슷한 메모를 남긴 게 있습니다. 1순위로 젊은 여자, 2순위로 어린 여자 아이, 3순위로 남자 어린아이, 4순위로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여자, 이런 메모가 있었는데 좀 비슷한 계열로 보이네요. 얘가 어떤 심리적인 분류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남규도 마찬가지지만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정남규나 그런 애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근데 사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없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대단한데?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성이 되거나 망상이 확대되는 과정. 그럼 스스로의 위인전을 쓰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얘도 네. 사실은 이 앞에 다른 범죄를 하면서 그것을 망상을 쓰고 막 해고 그랬는데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얘가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야, 이게 지금 너무 더 죽이면 안타깝다, 사형시켜달라, 나는 뭐 이런 것에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거다라고, 내가 유영철이 롤모델이다, 이게 지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조사하는 경찰이 암시를 준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이 지표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냐면 조사는 다 받아갖고 이 새끼 봐, 이 완전 유영철 이 김홍일, 와 이거 대단한 놈 있네. 그리고 재판을 해서 딱 보는데 재판 들어가서 뭐 그랬냐면 그건 제가 장난이고 재미로 했고 너무 저는 충동 장애가 있고요. 지금 제가 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게. 저희가 원래 좀 장애가 있어요. 충동 조장이야, 알코올 이게 받아지니까 이게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재판에서 넘겨서 정확히 판단하게 할 부분에 대한 걸 몰랐던 거예요. 재판에서는 얘와 얘 변호사가 주장한 게 반증이 탄핵이 안 돼 버렸어요. 네. 핵심적인 거예요. 왕따 당했어요. 예? 그래서 모은 거예요.
나는 괴롭힘 당했어요. 성추행 당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인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네. 이거 전 다 거짓말이에요. 네. 왕따 당한 거 없고 공익용원 있을 때 괴롭힘 당한 거 없어요. 자기 망상이. 그리고 성추행 당한 거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판사는 야, 이 불쌍한 놈이네. 딱 정남규가 그 꼴이에요. 유영철도 똑같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뒤에서의 이런 뭐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데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 약한 척 이렇게 하는 건지 뭔지가 판별이 안 되는 좀.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가석방돼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그러면 사이코패스예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충동장애 범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형이 두렵지 않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이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합니다. 근데 2심에서 항소가 기각이 됐고요. 대법원에서도 선고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고요. 30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던 해가 2015년입니다. 이때가 22살입니다. 범인이. 20년 뒤에 지금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났고요. 20년 뒤에 가석방 요건이 돼서 가석방을 받는다고 해도 이 범인의 나이는 40대 중반이 안 됩니다. 성범죄인 경우에는 가석방이 제한이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네. 얘는 근데 성범죄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이 제한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재판 판결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근데 그 판결문에 그게 없어요. 지금 보면. 충동장애인 것 같은데.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도 했고. 이게 그래서 이런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고 정확한 심리 분석이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연쇄살인범을 흉내낸 건지 네. 실제로 이놈이 앞에 했던 게 연습이었던 건지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피해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피해자 우리 서윤 씨 가명이죠. 서윤 씨가 사건이 있기 전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막 탔다고 합니다. 25살이었고요. 본인이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도 첫 월급 일부를 쪼개서 봉투 7개 넣어서 엄마 거, 아빠 거, 조카 거, 할머니 거 이렇게 다 써서 누구보다 다정했고 착했으며 꿈도 많았던 그런 서윤 씨였다고 하는데요. 서윤 씨의 명복을 좀 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사회로 나와서 또 다른 서윤 씨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